더 데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박셀바이오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그 간세포암 대상 백셀NK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CARNK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랄까 면역 항암 분야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부분인데요. 박셀바이오가 가진 그 유망한 기술적 잠재력, 이게 과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라든지 혹은 뭐 임상 성공의 불확실성 같은 현재 직면한 재무적 또 사업적 위험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공된 자료의 근거에서 좀 논의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셀바이오의 그 혁신 기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회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또 높은 불확실성,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셀바이오의 가장 큰 자산은 역시 그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기술인 백스NK, 그러니까 자가유래 자연살해 NK세포 치료제인데요. 이게 현재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이고 이전 결과들에서 꽤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지상세포 기반의 백스DC 플랫폼 역시 보유하고 있어서 이 면역 치료 분야에서의 기술적 깊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스NK 임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기대감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 아닌가요? 물론이죠. 임상이라는 게 항상 100%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불확실성은 당연히 따릅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가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가유래 강식이 가지는 그 복잡성이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동종유래 NK세포 치료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암세포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그 CAR-NK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셀바이오의 CAR-NK 접근법, 예를 들면 백스카-M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고형암의 그 미세 환경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걸 회피하도록 설계됐다는 점. 이게 기존 기술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mRNA 기반의 항암 백신 연구까지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업적으로도 보면 그 반려동물 항암제 박수루킨 15 허가 신청 같은 거요. 성장하는 페텔스케어 시장에 진출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는 노력,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진출이요? 네, 새로운 시도인 건 맞는데 근데 그게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결국 핵심 사업인 인체용 신약 개발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단기적인 재무 기여도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회사의 다른 움직임들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전주기 신약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ALB 바이오텍, ALB라고 하죠. 여기를 인수하면서 이중항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기존 세포치료제와의 병용요법이라든지 이런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또 정부과제 수주에서 86억 원 정도의 비희석성 자금, 그러니까 주식 발행 없이 자금을 확보한 것도 긍정적이고요. GMP 시설 확장해서 앞으로 상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모습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외부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2025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 이게 통과되면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고요. 미국 FDA의 신속 심사라든지 희귀의약품 지정 ODD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그 SLTC 학회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이런 복합적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대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셀바이오가 직면한 그 재무적 현실 그리고 내재된 위험 요소들을 훨씬 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그 지속적인 적자 구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024년에도 150억 원, 2025년 들어서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1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매출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8억 원 정도에 그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본업인 신약 개발 성과라기보다는 인수한 자회사 매출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하고요.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좋지 않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아예 마이너스 상태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마이너스 13% 수준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투입된 자본 대비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초기 투자는 필요하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의 자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요. 바로 코스닥 시장의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입니다. 현재 규정을 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미만이 2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박셀바이오에게 남은 유예 기간이 이제 약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요. 투자 심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라이센스 아웃, 에로라고 하죠. 아니면 조건부 허가 같은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어디까지나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에 기댄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면 박셀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아직 임상 이상 혹은 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임상 3상을 거쳐서 최종 상업화까지 가려면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당장 백스-NK의 2A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최근에 회사가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현재 자금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3.3배 수준입니다. 이건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3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는 다른 바이오텍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이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평가인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선반영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만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대 상업화 현실, 이 사이의 간극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도 백스NK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간세 포함이라는 분야가 아직도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큰 분야이고요. 만약 백스NK가 임상 2회 이상에서 정말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조건부 허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곧 있을 그 SITC 화케에서의 결과 발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ODD라고 하죠. 이걸 받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이점입니다. 임상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허가 후에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얻어서 상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희귀의약품 지정, 네,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정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임상 3상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어야만 해요. 2회 이상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해도 더 큰 규모의 3상에서 그 결과가 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리고요. 3상 자체도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박셀바이오의 재무 상태로는 이 자금을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게 정말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SITC 발표 결과가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위험, 이건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 하나만 보고 베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의 가치를 박스 NK 하나에만 국한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세대 파이프라인, 예를 들면 동종률의 NK-세포나 CAR-NK 기술 같은 것들은 기존 세포 치료제가 가진 한계점, 예를 들어 생산의 어려움이라든지 높은 비용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훨씬 더 넓은 환자군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AR-NK 기술은 고형암 정복의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박셀바이오가 지금 개발 중인 백스카-M처럼 암 미세환경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반려동물 항암제 박수루킨 15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29년에는 6억 5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시장인데 여기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비록 초기 매출 규모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또 회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백스 NK나 CAR NK 임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애로 계약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성공하면 단번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반려동물 항암제 시장의 성장성.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박스로킨 15이나 기존에 출시했던 골드면의 매출 기여도라는 게 아직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 영업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라이센스 아웃 역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상 성공이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하나만 믿고 현재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3배가 넘는 PBR과 마이너스 수익성 지표들을 모두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미래의 장밋빛 전망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즉 현금 소진 문제와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이라는 이 재무적 현실을 더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 현실에 대한 우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인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 문제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박셀바이오의 재무 구조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을 보면요, 6.86%로 동종업계 평균이 한 75% 정도 되는데 이거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이건 과도한 빚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도 93% 이상으로 아주 높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외부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조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소극적이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아시다시피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은 없으니까 결국 어딘가에서 자금을 수혈받아야만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낮은 부채 비율이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없이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낮은 부채 비율을 단순히 소극적인 자금 조달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차입을 좀 지양하고 기술 개발 자체에 더 집중해온 결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GMP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수도권의 R&D 허브를 구축한다거나 AL 바이오텍을 인수한 것들, 이건 모두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거죠. 정부 과제 수주를 통해서 8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연구 자금을 확보했고 SH팜 인수를 통해서 매출 규모를 늘리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파이프라인 개발을 가속화하고 상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어쩌면 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자금을 통해서 임상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나아가 기술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현재의 모든 재무적 우려는 단번에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반복되는군요. 그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그만큼 자금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규모 자금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조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조달된 자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R&D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주주가치 희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리 종목 지정 위험,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년 안에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결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약 680억 원 수준인 자본 총계 역시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서 시장 내에서의 위치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현재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그중에서도 특히 세포 치료제, 더 나아가 CAR-NK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내 포지셔닝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또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테마성 재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 투자는 테마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라든지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는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거든요. 박셀바이오 주가 역시 그동안 보면 임상 결과나 학회 발표 같은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SITC 기대감으로 주가가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연중 최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결국 기대감만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외부 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시행될 첨단 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분명 박셀바이오와 같은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업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FDA의 규제 완화 기조 역시 혁신 신약 개발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보면 최근 주가가 장기간의 박스권을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심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추세적인 변화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우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주식 토론방 같은 곳들을 보면 회사 운영 방식이나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 혹은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직은 좀 확고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의 수혜 역시 그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될지, 그리고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결국 현재 주가 수준이나 3배가 넘는 PBR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한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기대했던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개발이 지연된다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한 CAR, NK와 같은 유망 분야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저는 박셀바이오가 박셀NK, CAR-NK 같은 혁신적인 항암 면역 치료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AL바이오텍 인수나 GMP 시설 확장 같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 같은 우호적인 외부 환경 변화와 잠재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혁신 기술의 잠재력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또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 문제, 상업화까지 걸리는 긴 시간과 그 불확실성,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관리 종목 지정 위험까지 이런 현실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재무적 안정성과 실질적인 성과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박셀바이오를 둘러싼 여러 기대와 우려, 다시 말해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이라는 측면과 또 냉엄한 재무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셀바이오가 높은 잠재력을 가진 만큼 또 그에 못지않게 높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과연 재무적인 어려움과 또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공개될 백스NK 임상 2회 이상 결과와 같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전략 실행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관점을 조명해 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더 탐색해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